자, 유형 보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얘가 근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개입시키지 말고 지문 안에서 찾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를 했으니까 윗글을 이렇게 보기에다가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어느 문단과 연관이 있는 거지 라는 거를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그런 거예요. 숫자가 보이지도 않고, 야, 1920년 이거는 뭐 숫자로 보기 힘들고, 네. 얘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 보이고. 1번 문항. 자, 내용 전개 방식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설명 방식이구나. 그래서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글의 구조가 나오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2번 문항 한번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 결국에는 끊어야 돼요. 그렇죠? 두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자.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기호로 나와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사용을 해서 기억이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지 니은이 어디서 설명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기억이 지금 생산합화 첫 번째 문단에 두째 줄에 생산합화의 견해고 니은이 두 번째 문단에 첫째 줄은 소비합화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합화와 소비합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두째 줄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을 봤을 때 근거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에 대한 이해. 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기호로 나와 있네요.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가를 찾아보니까 네 번째 문단에서 어디 갔냐 밑에서 애매하게 있다. 11번째 줄, 정신적 충격. 그쵸? 네 번째 문단. 11번째 줄에 정신적 충격이라고 나와 있고, 앞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걸 봤을 때, 앞부분에서 정신적 충격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네요. 얘도 어렵지 않게 네 번째 문단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이 4번 벤야민이 말한 근대도시 있습니다. 자, 얘는 5문단의 셋째 줄에서 5문단의 셋째 줄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저 마지막 문단 벤야민 근대도시는 한 거 보니까 아 뒤에 있겠구나. 그렇죠? 세계와 꿈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용을 하면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은 바꿔쓰기 이렇게 있습니다. 바꿔쓰기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한자로는 봉합, 보증, 연상, 의지, 개편 뜻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봉합이라는 것은 바느질을 하는 거야. 그렇죠? 구멍 난 거 이런 게 메우는 거고 보증은 말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보증은 큰일 납니다. 인생 망하는 첫 번째 길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도 보증은 절대 쓰면 안 돼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뺏겨요. 보증 쓰면. 그래서 보증은 절대 서지 말고 보증 서달라고 하면은 인간관계 끊으세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돈을 다 중을 털어 다 주세요. 보증은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거거든. 그다음 연상은 이어서 이을 연자의 생각산자에서 뭔가 이어서 떠오르는 거고 의지는 기대는 거고 그렇죠? 개편은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뜻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보증 얘기했냐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착한 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새끼가 보증을 서가지고 네. 근데 이게 연대 보증을 쓰면 특히 연대 보증이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연대에서 그 다음 사람이 갚아야 되거든. 근데 얘가 그걸 모르고 어린 나이에 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빚이 아닌데 그걸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절대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 자, 한번 봅시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갖다서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이 핵심어구나. 자,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화파 개념에 따라서 노동 양식에 주목을 한 바로 이 생산화파가 노동 양식에 주목을 했대요. 생산화파는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뒀다 해서 지금 보니까 산업혁명, 그 다음에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계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계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도시로 끌어모으는 현상에 주목을 했대요.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 리듬에 맞춰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에 탐구했다. 다양한 습속을 지니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이 사람은 진짜 지금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분인데 너무 힘들게 해요. 네. 파놉티콘, 베냐민이 아니라 누구야? 보이지 않는 손.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파놉티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옥을 설계를 하는데 그 한 명의 간수로 수백 명을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을 설명합니다. 이거를 미셸 푸코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현대 사회를 설명해요. CCTV부터 시작 권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재예요, 천재. 전율이 올 정도로. 그래서 태어나지 마셨어야 할 분인데 아무튼 이분 때문에 철학이 또 엄청 발전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볼까? 노동자를 집단 기율에 맞춰 금융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된지를 연구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착취하기 위해서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푸코는 착취의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야. 네.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 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착취를 기계화된 이제 노동이고 착취를 당하는 동안에 그 내면 세계를 상실하게 되고 사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그래서 이제 쾌락과 환상이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다라고 이제 그 생산학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에 대하여 소비학파는 이제 반대파가 등장합니다. 아닌데 이렇게 보죠. 자, 근대 도시인이 내면 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이라는 이 분이 등장을 하네요.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좌절이 아니라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당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대학생이라는 환상을 미래 만들어서 아직까지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이 결핍된 이 상황에서 버티는 겁니다. 나는 나중에 대학생이 될 거야. 그쵸? 나는 서울대생이 될 거야. 나는 고대생이 될 거야. 나는 연대생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상상을 만들어 놓고, 그쵸? 현실을 버티는 거예요. 자, 생산부의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켜 보았다. 자, 그래서 이제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이기 때문에 바로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자, 이제 기대가 쾌락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근대 소비 정신을 북돋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소비 학파가 등장을 한 거고, 거기에 바로 이제 콜린 캠벨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환상이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실현 가능한 현실의 것에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아우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생산학파, 소비학파 아우르려는 연구, 이제 그 합치는 거죠. 자,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우르는 시도를 한 거죠.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자,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이거 인정했다는 것, 즉 생산학파의 입장을 지금 인정한 거죠. 하지만 소비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구매행위로 축소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소비라는 것은 복합적인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자, 그래서 근대 도시의 특징, 바로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여 있고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야.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열리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 그 예시로 바로 철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줬다. 그래서 아케이드라는 것이 바로 그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줬다는 거죠. 베냐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 준다고 봤다. 그래서 이제 근대 도시인은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이제 충격 체험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정리를 해보면 아우르려는 그 학파가 있고 바로 이 베냐민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자, 노동소외는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소비는 더 복합적인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 근대 도시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결국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 체험은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우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제 벤야민입니다. 자,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등장한다. 그래서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은 영화에 등장한다는 거야.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벤자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이다. 자,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이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라는 겁니다. 자,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내는 기계의 리듬을 떠올리게 한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영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기계 리듬을 느끼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자,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분업화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이제 충격 체험,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다.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자, 그래서 결국에 영화 체험은 그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바로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정신적 충격을 만든다. 형식 원리가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거죠.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 준다. 자, 그래서 감각적 지각의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빗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러서 시각적 무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일상적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대요. 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자, 그래서 이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바로 결국에 바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영화가 바로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해요라는 거. 결국에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바로 충격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 그리고 결국에 이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게 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개인적인 꿈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생산학과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베냐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자, 계속 베냐민은 이제 근대 도시인, 바로 사물화된 노동자다. 근데 그 자체로서 내면 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다. 자, 벤야민이 말하는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근대 도시는 일면적인 시선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 그래서 이제 근대 도시를 소재로 했다라는 거. 다중화면, 화면 분야,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일상용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영화는 억압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징이 억압의 대상이던 이 노동자를요, 생산의 주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했다는 거죠. 영화인도 노동자 중 한 사람을 생각했던 베르토프는 자, 영화인도 노동자다라는 거. 자, 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통해 영화가 편집 예술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편집의 예술이다. 영화의 신기한 장면을 즐거워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면서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영화인, 즉 노동자들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 베르토프 영화는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들의 모습은요. 자, 지금 보면은 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노동자고 주체적이고 자율적. 그래서 소외된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긍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베르토프는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소외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안 된다. 자, 다음 문항으로 한번 가서 자, 내용 전개 방식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생산학파 이야기했다가 소비학파가 비판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문단 베냐민이 등장하면서 아우르려는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 문단 구체화되고 있고 다섯 번째 문단 의의를 제시했죠. 자, 결국에는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즉 생산학파와 소비학파. 생산학파는 그 노동 양식에 주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소비학파는 소비 양식에 주목했다. 이 삶의 양식 중에. 그다음에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죠. 그래서 이거는 1문단과 2문단. 자, 그래서 복합식 특성을 드러냄을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그래 전체 구조에 맞아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은 생산학파, 니은은 소비학파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4번 한번 보면 니은은 근대도시인의 사물로 전락한 대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두 번째 문단에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그 밑에서 둘째 줄이네요. 일곱째 줄. 이 문단의 일곱째 줄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4번이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3번 문항. 자, 가에 대한 이해에서 가가 네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정신적 충격. 그 앞에 뭐예요? 형식 원리입니다. 형식 원리. 그렇죠? 형식 원리가 정신적 충격을 줬는데 2번에 보면 주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형식이 아니죠. 그래서 주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얘는 형식 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4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베냐민은 근대도시를 이해하는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이죠. 마지막 문단에서 근대도시는 두 가지가 다 있었죠. 생산학파가 이야기하는 노동자로서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면 소비학파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했다. 자, 새로운 태클 도입을 통해 소외가 극복된 공간이다. 소외가 극복된 것은 아니고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5문단에 셋째 줄과 넷째 줄을 통해서 공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된 공간은 아니에요. 극복은 아니고 그 노동의 소외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극복한 환상 체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착취도 있지만 그 꿈의 주체가 또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외가 극복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가서 정답이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C 부분을 찾아보면 C가 네 번째 문단에 넷째 줄에 있어요. 기계의 리듬을 떠올리게 한다, 연상하게 한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